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제가 하루 전에 어닝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이제 1200분이 참여를 하셨고 무려 47%의 응답자 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가장 좋은 어닝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가 막힌 어닝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반면 아쉬운 점은 알파벳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의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성장성이 좀 둔화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타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죠. 장 이후에 메타 플랫폼즈의 어닝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메타, 아마존, 애플 부디 좋은 결과를 발휘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어닝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가 플러스 0.62%, S&P 500은 플러스 0.73%로 마무리됐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플러스 0.93%, 가장 커다란 상승 추세를 보였고요. 어제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가 14.94%나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장이 오픈되기 전에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닝 결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갭 EPS는 0.57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4센트 초과 달성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장률이 21.5%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6년까지의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최소한 매년 5%에서 8% 정도 매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6% 정도의 타겟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무려 15% 가까이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11.11% 올라갔고요. C3AI가 플러스 7.78, 플러그 파워 플러스 7.14, 리오토 플러스 7.11, 로블록스 플러스 7.03, 니오 플러스 6.59, 코인베이스 플러스 6.29.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ETF가 드디어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아사나가 플러스 5.91, 리벤트 코퍼레이션 플러스 5.29, 에디타스가 플러스 5.12%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미준 탑12 종목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2종목 모두 플러스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은 나비타스가 만들어냈고요. 플러스 3.90%로 마무리됐습니다. SMCI가 플러스 3.03, 팔란티어 플러스 2.72, 우버 플러스 2.67, 테슬라 플러스 2.09, 온세미컨덕터 플러스 1.77, 소파이 플러스 1.65, 엔비디아 플러스 1.60, 아마존 플러스 1.58, 인피니언이 플러스 0.58, TSMC 플러스 0.58,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발표를 앞두고 0.37%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던 이유는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닝 기대감이죠. 따라서 어제 시작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어닝이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5%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꺾이고 안정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한때는 4.80까지 떨어졌고 결국은 4.838까지 조금씩 상승하면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0년 국채 금리가 안정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달에 대한 미국 PMI 플래시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수가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PMI 지수는 기억하실 겁니다. Purchasing Managers Index죠. 이거는 미국 기업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가서 구매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지금 전달에 비해서 비즈니스가 호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화되고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요. 만약에 비즈니스가 전달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으면 이 지수가 50 이상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비즈니스가 전달에 비해서 별로다. 그러면 50 이하로 PMI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취합된 결과를 평균치를 내는 건데요. 옆에 보시면 가로치고 제가 플래시라고 넣어놨잖아요. 플래시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면 초기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PMI 지수는 월 말이 돼야 취합이 되잖아요. 10월 말까지 이제 기다려야 나오는데 일단 한 응답자의 85%, 90%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치를 발표하는 거죠. 자, 이렇게 PMI 플래시 데이터는요, 완벽한 수치는 아닙니다. 최종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제가 이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러한 초기의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경기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10월 달에 대한 PMI 종합 플래시 지수가 5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달에 비해서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9월 달에 보시면 50.2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8월 달에 비해서도 9월 달이 더 좋았죠. 그런데 9월 달에 비해서도요. 10월 달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경제, 적어도 비즈니스 구매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점점 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7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치 증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종합이란 뜻은 뭐냐면 PMI 지수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업 PMI, 두 번째는 서비스 PMI인데요. 두 부분 모두 지금 기대치를 상향하는 좋은 수치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제조업 PMI를 보시면요. 예상치는 49.5였습니다. 그 얘기는요, 10월 달이 아무래도 9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50.0이 나왔죠. 이 얘기는 지난달과 비슷하다. 다시 얘기해서 제조업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9월 달에는 49.8이었습니다. 따라서 8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이 조금 좋지가 않았죠. 악화됐기 때문에 5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8월보다 9월이 조금 좋지 않았고 이 10월도 아마도 9월보다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아니다. 지금 9월, 10월은 비슷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자, 다음은 서비스 PMI인데요. 서비스 PMI는 9월 달에 50.1이었죠. 그 얘기는 8월에 비해서 9월 달에 경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는요 49.8이었기 때문에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 서비스업이 별로였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50.9라는 굉장히 높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요, 서비스 섹터가 지금 8월에 비해서 9월 달이 좋았고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이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요,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희망이 고무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 두 번째는요,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적어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경기의 걱정은 조금 잦아들고 있다. 왜냐하면 리세션 확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제 굉장히 훌륭한 PMI 플래시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어닝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준 탑 12에 속한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을 살펴보면요. 1분기의 갭 EPS가 2달러 99센트를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34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56.5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2.8%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95빌리언이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닝 결과 보면요, 구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갭 EPS가 1달러 55센트,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0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은 76.7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1.1%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전망치에 비해서도 980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4%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구글의 주가는 지금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닝 발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라가고 구글의 주가는 떨어지는 이유, 이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은 호황을 내렸다. 그런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클라우드 사업은요, 1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5%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 같고요.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익과 매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닝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투자자들이 얼마나 구글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성장률이 둔화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이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현재 기업들은요, 아직까지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 기업들의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시기가 안 좋았던 게 어제 만약에 구글이 혼자 어닝을 발표했다면 비교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랑 함께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지금 구글만 좀 헤매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분기의 매출 성장률이 지금 클라우드 쪽을 얘기하는데요. 이전 3개월에 비해서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전분기에는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매출이 28%나 올라갔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전년 대비 22.5% 올라가는데 그쳤다. 그리고 이러한 22.5%의 상승 추세는요, 2021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느린 성장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의 비즈니스는요, 2022년 1분기까지만 해도 매 분기 전년 대비 40%가 넘어가는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 2분기부터 갑자기 성장률이 40% 이하로 꺾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2022년 3분기 이후에는요, 오히려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5분기 연속으로 둔화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잖아요.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갔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함께 패키지로 판매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구글의 클라우드가 그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월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이 86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84억 1천만 달러로 예상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구글의 클라우드 부분은 영업이익이 작년만 해도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마이너스였단 얘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적자는 아니고요. 4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이 5분기 연속으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을 발표했죠.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문제는요,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요, 24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는 234억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전망치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매출을 마이크로소프트는 만들어냈다. 같은 클라우드 비즈니스인데 한 기업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고 한 기업은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매출이 29%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26.2%였거든요. 따라서 성장률이 전망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다. 거의 3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보인 거죠.
따라서 같은 클라우드 비즈니스인데 구글의 성장률은 22.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요 29%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반대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트 5개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체 어닝 실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비뉴가 56.5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세 번째는 퍼스널 컴퓨팅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기억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프로덕티비티는 생산성이잖아요. 생산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오피스 365죠. 따라서 오피스 365가 여기 들어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자,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링크인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링크인 그리고 오피스 365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클라우드는 애저죠. 근데 애저 외에도 다양한 클라우드 관련 비즈니스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퍼스널 컴퓨팅. 줄여서 우리가 PC라고 부르잖아요. PC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일단은 PC를 돌리기 위해서는 운영 체제가 필요하죠. 따라서 윈도우가 여기 들어가고요. 윈도우 외에도 이제 PC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게임이 생각나죠. 그래서 엑스박스가 여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PC를 이용을 해서 검색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은 빙이라고 부르잖아요. 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PC 그 자체, 따라서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여기에 실적이 잡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로스 마진이 보이죠? 총이익 마진인데요. 총이익이라는 것은요, 매출에서 이 매출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직접적인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총이익 마진이 무려 71%가 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얼마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직접 비용이 작은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총이익 마진이 높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인컴, 즉 영업이익 마진도 굉장히 높겠죠. 보시는 것처럼 48%라는 정말 엄청난 영업이익 마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넷 인컴, 순이익을 보시면 22.3을 만들어냈는데요. 22.3을 56.5로 나누어 보니까 무려 39.5%가 나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이익 마진은 거의 40%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성장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성장률이 두 개가 표시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성장률은 CC가 써 있죠. CC라는 것은요, Consistent Currency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환율에 영향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계산해 준 거죠. 따라서 실제 성장률은 왼쪽의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매출은 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 부분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프로덕티비티 그리고 비즈니스 부분이 13%, 클라우드가 19%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애저는 29%나 급상승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퍼스널 컴퓨팅이 3%라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6% 올라갔고요.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 역시도 25%나 작년 대비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마지막으로 넷 인컴, 순이익을 보시면 무려 27%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이번 분기에 기록했다. 따라서 완벽한 어닝 실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분별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추이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업 부분,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를 보시면 성장 추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2분기에는 6.7%였죠. 근데 그 다음 분기에는 10.9, 그리고 10.2, 이번 분기에는 12.9%의 성장률을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도 굉장히 좋죠. 17.8, 16.3, 15.3 계속해서 클라우드 쪽이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기업들이 비용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19.4%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C가 가장 고무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분기 동안 계속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18.8,
마이너스 9.1, 그리고 마이너스 3.8이었는데요. 지금 1년도 넘게 마이너스를 보였던 세 번째 more personal computing 분야가 드디어 작년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만들어냈다.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그래프는요. 첫 번째 비즈니스 부분, productivity and business 쪽의 매출 성장 추이를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넘게 계속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매 분기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퍼스널 컴퓨팅인데요. 한동안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다. 이제는 상승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의 어닝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차트 4개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전체 구글의 어닝 실적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 두 해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1% 성장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성적이었고요. 두 번째,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시면 작년에는 17.135였는데 이번에는 21.343이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영업이익 성장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죠. 19.7%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영업 마진도 굉장히 좋았겠죠. 보시면 작년에 영업 마진은 25%, 이번 분기는 28%까지 영업 마진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넷인컴, 순이익을 보시면요. 순이익이 작년에는 13.910이었는데 올해는 19.689를 기록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성장률이 거의 3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29.4%라는 엄청난 성장 추세를 순이익에서 만들어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리고 순이익 마진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순이익이 19689였죠. 나누기 매출을 하면 되겠죠. 매출은 지금 76693입니다. 76693.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 마진이 25.7%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초라한 성적이지만 구글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번 결과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은요. 구글의 비즈니스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성장 추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고겠죠.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4분기 전만 해도 굉장히 추세가 안 좋았잖아요. 2.5%,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0.2%, 그리고 바로 전분기에 드디어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광고 부분에서 거의 10% 가까운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두 번째로 구글 어덜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긴 하지만 성장 추세가 아직까지는 20% 이상을 지켜내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자, 문제는 클라우드였죠. 클라우드는요, 과거 40%가 넘어가던 성장 추세가 30%로 줄어들고 이제는 28%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28%에서 22.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번에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구글 광고만 띄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자, 광고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녹색 부분은 서칭, 검색 엔진에서 들어오는 광고 매출이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마지막 구글 네트워크, 따라서 제3자랑 연결해서 연계하는 그런 광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글 검색 엔진을 보시면 몇 분기 전만 해도 마이너스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11.3%라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만들어냈다. 이 부분은 고무적이죠. 자, 유튜브도 괜찮습니다. 보시면요, 몇 분기 전만 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이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거든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7.8, 마이너스 2.6, 그리고 이제 전분기에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번 분기에는 무려 12.5%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구글 네트워크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하지만 그 마이너스 폭이 적어지고 있다. 긍정적인 추세를 발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광고 매출 부분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클라우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규제가 강화된다, 이러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이러한 규제를 바로 시행한다라는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어제 화요일날 발표하기를요, AI 중심의 GPU 중국 판매 제한이 계획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시행하라는 업데이트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AK라는 파일을 제출했는데요. 따라서 비즈니스에 심각한 변화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기업인 거죠. 자, 어쨌든 어제 AK 파일에서 엔비디아가 얘기하기를 총 처리 성능이 4800 이상인 제품이 다 막힌다. 그 얘기는요, A100, A800, H100, H800, 그리고 L40S 제품까지 다 포함된다. 이러한 반도체는요, 더 이상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요,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달 후에 막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어제 즉시 막아라,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한다, 이러한 통보를 행정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소식은 뭐였냐면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는 아마도 3월 달에 공개된 새로운 GPU L4라든지 L40S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것도 다 막힌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40S 제품 또한 이번에 포함이 된다,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서 수출 규제 시기가 빨라졌지만 단기적으로 재무 실적에는 의미 있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에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확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지는요, 다음 어닝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닝도 어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겠죠. 가이던스 내용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가, 이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투자 지표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GPU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CPU 시장으로 진출한다. 반도체 업계를 깜짝 놀랄만한 엄청난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죠.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CPU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진정한 수혜주는 엔비디아 말고 두 종목이 더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엔비디아의 CPU 시장 진출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두 종목은 어떤 이름인지 확인을 해 보시죠.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암홀딩즈의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PC 칩을 판매할 것이다. PC 칩이 이제 CPU죠. 자, 이러한 소식이 여러 회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오는데요, 맷 브라이언, 웨드부시 시큐리티에서 일하고 있는 맷 브라이언이고요. 자, 이분의 성적표를 보시면 별 5개를 받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죠. 8,565명 중에 36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 한 4% 정도에 속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죠. 성공 확률은 61%고요. 평균 수익률은 22.9%를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쨌든 맷 브라이언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사무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 이런 것이 계속해서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자, 그럴 때 암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력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기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내심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이번 CPU 진출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애플이 하드웨어의 그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컴퓨터가 잘 팔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윈도우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윈도우 체제의 이 컴퓨터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애플이 자꾸만 많이 팔리게 되면 이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 표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PC 시장의 글로벌 마켓 시어인데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보통 운영 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자,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보시면 2023년 7월인데요. 전체 운영 체제 중에 거의 70% 가까운 비율로 지금 윈도우즈가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애플의 맥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20.4%인데요. 20.4%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여기 보시면 맥 OS 같은 경우는 7.7이었고 윈도우는 91.16이었잖아요.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ARM의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꼭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으면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ARM의 아키텍처는요, 인텔이 가지고 있는 x86보다 열등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애플이 이 고정관념을 깼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바로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그들의 M1 그리고 M2 칩을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하다. 인텔의 x86 넘어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25년부터는요,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ARM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드디어 새로운 CPU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사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투자기관 트루이스트가 나오는데요. 자, 트루이스트가 얘기하기를 이번에 ARM 아키텍처의 CPU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인텔에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당연하죠. x86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x86의 아키텍처로 만들어지는 CPU 시장 점유율이요, 무려 75%입니다. 그런데 이제 AMD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x86를 사용을 해서 CPU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AMD가 더 이상 x86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고 드디어 ARM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이 인텔 입장에서는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10%를 지금 ARM의 아키텍처 공급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애플 그리고 퀄컴이 CPU 시장에서 8%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투리스트의 전망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CPU 시장의 10%만 가져갈 수 있다면 주당 순이익 EPS가요, 약 4% 정도 추가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 CPU가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20% 만들어낼 수 있다면 주당 순이익이 8%나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C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랫동안 개발되어 왔던 시장이 CPU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거죠. 자, 또한 웨드부시의 브라이슨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꼭 CPU에서 성공한다. 이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됐건 AMD가 됐건 새로운 생산업체가 만약에 ARM의 아키텍처를 이용하게 되면요, ARM의 PC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ARM이 수혜주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RM의 전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한 기업이 나오는데요. ARM의 솔루션이 아마도 TSMC에 의해서 제작이 될 것이다. 따라서 TSMC 역시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CPU 시장에 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브라이슨의 의견에 따르면 ARM이 PC 시장에서 성공하면 승자는 ARM과 TSMC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승자라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성공하던 퀄컴이 성공하건 아니면 AMD가 성공하건 승자를 우리가 고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ARM과 TSMC가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아마존이 이번에 수의학 원격 진료, 즉 반려동물 대상으로 하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월마트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수의학 원격 의료 분야로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CNBC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은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원 메디칼이라는 헬스케어 기업을 이미 인수를 했죠. 따라서 인체 건강 분야로 확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려동물 쪽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욱이 아마존은요, 이커머스 비즈니스 쪽에서 이미 반려동물 사료라든지 용품 분야의 지배적인 업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관련이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반려동물 헬스케어 부분에는 아마존이 의미 있는 투자를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신호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아마존이 수의학 원격 진료로 진출을 한다면 그거는요, 월마트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월마트는 올해 초에 수의학 원격 진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PAWP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월마트 플러스라는 그 멤버십 가입자한테는 이 스타트업의 멤버십을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도 월마트와 그 이커머스의 경쟁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은 아마 이번에 자체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이미 시장에는 수십 개의 다른 반려동물 원격 진료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중에 하나를 인수하거나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번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메타 플랫폼즈 어닝 결과 특집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